할머니, 지금 당장 국밥집 접으세요. 그리고 저 흉가를 사야 해요. 설거지하던 꼬마 민재가 내민 손가락 끝은 귀신이 나온다는 산동네 폐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뭐, 이 썩은 집을 500만 원에 사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냐? 박막내 할머니는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잡초는 사람 키만큼 자란 흉물. 누가 봐도 돈을 시궁창에 버리는 짓이었습니다. 아이고, 박할매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거짓 꼬맹이 말에 홀려서 쫄딱 망하게 생겼네 쯧쯧.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쓰레기 덤이라고 여겼던 그 땅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두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에 박막내의 국밥집 불이 켜졌습니다. 육수 끓이는 냄비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박막내는 무릎을 주무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 무릎아. 박막내가 국자를 들어 육수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을 이 자리서 버텼는데 이제 와서 쫓겨나게 생겼어. 며칠 전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과 함께 날아든 통보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보증금을 3배로 올려내라는 것이었죠. 평생 모은 돈을 다 긁어 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박막내가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허리를 폈습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주방에 울려 퍼졌죠. 가게 빼면 갈 데가 있어야지. 이 나이에 어딜 간다고.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안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과 근처 공사 현장 인부들이 몰려들어 순대국밥을 후루룩 먹어치웠죠. 박막내가 뚝배기를 나르다 말고 유리창 밖을 힐끗 보았습니다. 꾀죄죄한 행색의 소년 하나가 유리창에 코를 박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남긴 국밥 그릇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눈이 굶주린 짐승 같았죠. 박막내가 국자를 휘두르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 이 꼬맹이가 어디서 기웃거려. 손님들 밥맛 떨어지게. 소년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때가 낀 운동복 차림에 신발은 앞코가 찢어져 있었죠. 박막내가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만 초롱초롱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너 며칠이나 굶은 거야? 소년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막내가 국자를 내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들어와. 어서. 저 돈 없는데요. 돈 없으면 밥도 못 먹냐? 들어오라면 들어와. 박막내가 소년의 등을 떠밀어 가게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힌 뒤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고기를 산더미처럼 얹은 특국밥을 내왔죠. 먹어. 다 먹어야 돼. 소년이 박막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요? 먹으라면 먹어. 식기 전에. 소년이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2숟가락 뜨더니 이내 허겁지겁 퍼먹기 시작했죠.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않고 밥알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은 소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설거지 할게요. 돈 대신이요. 뭐? 밥값이요. 설거지로 갚을게요. 박막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해봐라. 얼마나 하나. 소년이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발판을 가져다 놓고 올라서더니 능숙하게 그릇을 헹구기 시작했죠. 고사리 같은 손이 야무지게 움직여 금세 그릇 더미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박막내가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민재요. 김민재. 몇 살이고? 12살이요. 부모는? 민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없어요. 박막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고 박막내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죠. 저녁이 되어 손님이 빠지자 박막내가 민재를 불렀습니다. 야, 꼬맹이. 오늘 어디서 잘 거야? 민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무데나요. 찜질방이든 공원이든. 찜질방은 돈 있어야 들어가지. 민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막내가 창고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이불 있어. 오늘은 거기서 자. 네. 내일도 설거지 시킬 거야. 밥 줄 테니까 일해.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거짓말할 힘도 없어. 어서 가서 자. 그날 밤 민재는 창고 구석에 웅크려 누웠습니다. 낡은 이불에서 순댓국 냄새가 났지만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잠들 수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단순히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더니 박막내에게 말했죠. 할머니, 돼지 등뼈 내일 떨어져요. 콩나물은 모레까지 괜찮고요. 박막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세어봤어요. 하루에 쓰는 양이랑 남은 양이랑. 박막내가 냉장고를 열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민재의 말이 틀림없었죠. 이 녀석이. 점심시간이 되자 민재는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빙을 하면서 손님들의 자리 배치를 조절하고 빈 그릇을 치우는 타이밍을 딱딱 맞췄죠. 가게 안을 휘젓고 다니던 박막내의 동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야, 민재야. 너 대체 뭐냐? 네. 12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민재가 씩 웃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민재는 가게 구석에서 숙제를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심시간에 몰려온 손님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죠. 특히 구청 공무원들과 건설 현장 소장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꼼꼼하게 수첩에 적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인 건설사 김 소장이 동료와 술을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박막내가 막걸리를 갖다 주고 민재는 구석에서 연필을 굴리며 귀를 쫑긋 세웠죠. 김 소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산동네 쪽으로 우회도로 뚫리는 거 확정이야. 동료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진짜? 그거 몇 년째 소문만 돌던 거 아니야? 이번엔 확실해. 근데 문제가 있어. 뭔데? 거기 알박기한 흉가가 하나 있거든. 10년째 안 팔리는 애물단지야. 민재의 연필이 멈췄습니다. 수첩에 빠르게 뭔가를 적어 내려갔죠. 그날 밤 박막내는 보증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고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재가 살금살금 다가왔죠. 할머니, 안 주무세요? 너야말로 왜 안 자고. 민재가 박막내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에는 수첩과 구겨진 지도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 저 할 말 있어요. 뭔데, 이 밤중에. 민재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와 숫자들이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났죠. 이 가게 보증금 빼서요. 저기 산동네 끝자락에 흉가 하나 사세요. 박막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 흉가를? 네. 거기서 국밥집 하면 1년 안에 건물 세울 수 있어요. 박막내가 민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민재의 눈이 반짝거렸죠. 12살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박막내는 민재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산동네 흉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미쳤다고 그런 데를 사?
박막내가 육수를 저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민재가 팔을 썰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은 무슨, 헛소리 작작해라. 헛소리 아니에요. 민재가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고 박막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증금 3배로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그 돈 어디서 구해요? 박막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어차피 이 가게 못 지켜요. 쫓겨나면 갈 데도 없고. 야, 이 녀석아. 박막내가 국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죠. 할머니 무릎 아프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무거운 뚝배기 나르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어요? 박막내의 국자 든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민재가 박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한테 맡겨보세요. 제가 할머니 편하게 살게 해드릴게요. 박막내가 민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이었죠. 코 올리게 어린 것이 무슨 배짱으로 저런 소리를 하나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너 같은 꼬맹이 말 듣고 평생 모은 돈을 날리면 나는 어떡하냐? 안 날려요. 믿어보세요. 박막내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막내는 민재의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낡은 간판이 덜렁거리는 대박 부동산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배가 툭 튀어나온 남자가 의자에 기대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박 부동산의 최 사장이었죠. 최 사장이 눈을 들어 박막내를 훑어보았습니다. 국밥집 할머니 아니야? 웬일이야 여긴? 박막내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산동네 끝자락에 빈집 하나 있다던데. 산동네? 거기 왜? 그 집 좀 보려고. 최 사장이 신문을 탁 접으며 박막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노망 났어? 거기가 어떤 데인 줄 알아? 그냥 보여줘요. 10년째 안 팔리는 흉가야. 지붕은 무너지고 귀신 나온다고 소문난 데라고. 최 사장이 콧방귀를 뀌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보고 싶다면 보여주지. 가봐야 도망칠 텐데. 최 사장의 차를 타고 산동네로 올라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곳은 잡초가 무성한 언덕 위였죠. 박막내가 차에서 내려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붕 기와가 반쯤 무너져 있고 담벼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집을 집어삼킬 기세였죠. 어때? 딱 봐도 사람 살 데가 아니지? 최 사장이 팔짱을 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막내가 고개를 돌려 민재를 보았습니다. 민재는 집이 아니라 주변 지형을 살피고 있었죠. 언덕 아래로 뻗은 길과 멀리 보이는 공사 현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좋아요. 최 사장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꼬마야. 눈에 뭐가 씌었냐? 여기가 좋아 보여? 민재가 대답하지 않고 박막내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사세요, 할머니. 박막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이 폐가에 쏟아붓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최 사장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 집 골칫덩이야. 내가 특별히 싸게 쳐줄게. 500만 원이면 돼. 500만 원이요? 응. 거저주는 거지. 어차피 안 팔리는 땅인데 나도 털어버리고 싶거든. 최 사장이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자, 여기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박막내가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흔들렸죠. 그때 민재가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더니 박막내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었죠.
할머니, 특약사항에 이거 넣어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개발 제한 풀려도 추가로 돈 안 낸다고요. 박막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시키는 대로 말씀하세요. 박막내가 헛기침을 하며 최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특약사항에다가 말이야. 네. 나중에 개발 제한 같은 거 풀려도 추가로 돈 안 낸다. 이거 적어줘요. 최 사장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도 참. 여기가 무슨 개발이 돼? 100년이 지나도 안 돼. 그래도 적어줘요. 알았어. 적어줄게. 최 사장이 펜을 들어 특약사항 란에 휘갈겨 적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말이죠. 이 골칫덩이를 드디어 떠넘기게 됐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박막내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가게 보증금을 빼면 남는 게 없었죠. 50년 장사 인생을 통째로 거는 도박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민재가 박막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막내가 이를 악물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죠. 최 사장이 계약서를 낚아채며 활짝 웃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 할머니. 좋은 거래였어. 시장으로 돌아오자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박할매가 산동네 흉가 샀대. 뭐, 거기 귀신 나온다는 데 아니야? 애 말 듣고 평생 모은 돈 다 날렸대. 쯧쯧. 상인들이 수군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박막내는 등 뒤에서 쏟아지는 시선에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그날 밤 박막내는 텅 빈 가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민재가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후회해요? 후회 안 하면 거짓말이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다 잘되게 할게요. 박막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이제 엎질러진 물이야. 내 탓 안 할 테니까 그 소리 마라. 민재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박막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꼭 보답할게요. 박막내가 민재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 녀석아.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산동네 흉가로 올라갔습니다. 잡초를 뽑고 무너진 지붕을 임시로 막고 곰팡이 핀 벽에 페인트를 칠했죠. 민재가 페인트 묻은 손으로 이마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곧 국밥 성지가 될 거예요. 국밥 성지? 손님이 와야 성지지. 박막내가 투덜거렸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개업 첫날 박막내는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산꼭대기까지 국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가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파리만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죠. 박막내가 빈 의자를 바라보며 땅을 쳤습니다. 내가 미쳤지. 진짜 미쳤어. 민재가 묵묵히 그릇을 닦다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할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 시간에 어딜? 민재가 미리 만들어둔 전단지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손님 데리러요. 민재는 산을 내려가 건설 현장 앞에 섰습니다. 공사 사무실 앞을 서성거리다가 김 소장이 나오는 걸 발견했죠. 민재가 김 소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국밥집에서 봤잖아요. 김 소장이 민재를 내려다보며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 꼬마 아니야? 여긴 웬일이야? 우리 할머니가 이 근처에서 국밥집 새로 열었어요. 그래서 민재가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네 현장 인부들 밥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 근방에서 제일 맛있고 싸요. 김 소장이 전단지를 받아들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야, 꼬마야. 그런 건 어른들이 하는 거야. 맛없으면 돈 안 받을게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민재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 소장이 민재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굽히지 않는 눈빛이 마음에 걸렸죠. 한 번이야. 맛없으면 그걸로 끝이다. 민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바집 납품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방망래의 손맛이 담긴 순대국밥은 건설 현장 인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죠. 야, 여기 국밥 끝내준다. 고기도 푸짐하고 국물이 진짜 시원해. 점심시간만 되면 인부들이 산을 올라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20명, 30명, 어느새 자리가 모자라 밖에서 쪼그려 앉아 먹는 사람까지 생겼죠. 방망래가 뚝배기를 나르며 연신 땀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민재가 재빨리 빈 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거예요. 손님 많은 게 좋은 거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올 줄이야. 방망래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쑤셨지만 빈 가게에서 팔이 쫓던 때보다 100배는 나았죠.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죠. 대박 부동산의 최 사장이었습니다. 최 사장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네. 잘 돼. 방망래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웬일이야 여긴? 최 사장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뭘? 이 집을 다시 사야겠어. 내가 실수로 너무 싸게 판 것 같아서. 방망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위약금 물어줄게. 얼마면 되겠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방망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사장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게 말할 때 넘겨.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할머니는 모르잖아. 민재가 빈 그릇을 들고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계약서에 도장 찍었잖아요. 이제 우리 땅이에요. 최 사장이 민재를 내려다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야, 꼬마가 어른 말에 끼어들어? 아저씨가 먼저 팔자고 했잖아요. 골칫덩이라면서요. 이 녀석이. 최 사장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망래가 재빨리 민재를 등 뒤로 밀치며 소리쳤죠. 애한테 손 떼면 죽어. 최 사장이 이를 악물며 손을 내렸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고. 후회할 거야. 최 사장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방망래가 민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 인간이 왜 저래? 팔 때는 거저 준다더니. 민재가 창밖으로 사라지는 최 사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로 개발 소식 들은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비싸질지 알게 된 거죠. 뭐? 그럼 진짜로. 네. 우리가 노른자를 산 거예요, 할머니.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가게 앞에 험상궂은 청년 서너 명이 나타났죠.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며 입구를 막아서고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뭘 봐? 눈깔 어디다 두고 다녀? 여기 밥 맛없어. 딴 데 가. 인부들이 눈치를 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손님이 반으로 줄었죠. 방망래가 국자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야, 이놈들아. 당장 안 꺼져. 청년 하나가 담배를 땅에 비벼 끄며 비웃었습니다. 할매, 우리 여기서 담배 피우는 게 무슨 죄야? 길에서 피우는 건 자유 아니야? 너희 누가 보낸 거야? 최 사장이지? 무슨 소리야? 우린 그냥 놀러 온 건데. 청년들이 킬킬대며 웃었습니다. 방망래가 부들부들 떨며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을 그냥 팔아버릴까? 민재가 방망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건 여기가 진짜 대박이라는 증거예요. 그래도 무서워서 어떻게 장사를 해? 제가 방법 찾을게요. 조금만 참아요. 민재는 그날 밤 가게 구석에 오래된 스마트폰을 설치했습니다. 반려동물용으로 나온 값싼 앱을 깔아 녹화 기능을 켜두었죠. 다음 날 점심 청년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거칠게 굴었죠. 야, 밥 먹다가 뭘 쳐다봐. 한 청년이 인부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뭐 하는 짓이야? 김 소장이 현장 작업 반장 대여섯 명을 데리고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청년이 손을 놓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아저씨는 또 누구야? 김 소장이 팔짱을 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사람들 밥 먹는데 방해하면 가만 안 둬. 당장 꺼져. 작업 반장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시멘트 묻은 작업복에 우락부락한 팔뚝을 보자 청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알았어, 알았다고. 청년들이 허둥지둥 산을 내려갔습니다. 방망래가 김 소장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고마워요, 소장님. 정말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저런 놈들 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민재가 김 소장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서 현장 인부 아저씨들 밥 먹는 거 방해해요. 김 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누가? 몰라요. 근데 자꾸 와요.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그날 저녁 최 사장은 자기 부동산 사무실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최 사장, 내 현장 밥줄 건드리면 공사 하도급 알선 다 끊어버릴 거야. 알아서 해. 최 사장은 깡패를 동원한 작전이 물거품이 되자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다른 방법이 있지. 며칠 후 가게에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 2명이었죠. 방망래 씨 되시죠? 구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방망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생과요? 무슨 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요. 점검 좀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싱크대를 살피고 구석구석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방망래가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희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요. 조용히 계세요. 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민재가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내 남자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요. 이게 뭐야? 식재료 관리 대장이에요. 들어온 날짜, 유통기한 다 적어뒀어요. 남자들이 노트를 받아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숫자들이 한눈에 들어왔죠. 냉장고 온도도 매일 체크했고요. 여기 보세요. 민재가 냉장고 문에 붙은 온도 기록표를 가리켰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야,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하는 데는 처음 보네. 신고 내용이랑 완전히 다른데요. 한 남자가 헛기침을 하며 방망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네요. 오히려 위생 모범업소로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방망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방망래가 민재를 돌아보았습니다. 야, 너 언제 저런 걸 다 적어뒀어? 민재가 씩 웃었습니다. 매일 밤 정리했어요. 혹시 몰라서요. 방망래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
진짜 대단하다. 그날 밤 최 사장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소주를 들이키며 책상을 쳤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저런 걸 다 준비하고 있어? 아무리 회방을 놓아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깡패도 안 먹히고 위생신고도 역효과만 났죠. 최 사장이 빈 소주병을 집어 던지며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 이 싸움 안 끝났어. 하지만 최 사장의 발악과는 달리 박막래의 가게는 오히려 더 유명해졌습니다. 위생 점검에서 칭찬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며 손님이 더 몰려들었죠. 민재가 가게 문 앞에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공사 현장의 불빛이 반짝거렸죠.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위생 점검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막래는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있었죠. 민재가 부스스한 얼굴로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뉴스 봤어요? 뉴스? 내가 그런 거 볼 시간이 어딨어. 민재가 낡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어요. 신규 우회도로 건설 확정됐대요. 박막래가 국자를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우리 가게 있는 데가 도로랑 휴게소 부지로 들어간대요. 박막래가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글씨가 눈에 잘 안 들어왔지만 지도에 빨간 선이 그어진 건 보였죠. 그 선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산동네였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진짜예요. 할머니, 박막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이 땅이 대박 난 거예요. 그날부터 박막래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수십 개씩 찍혔죠. 박막래 씨 되시죠? 저희가 땅 보상 관련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할머니, 저희 건설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고 싶습니다. 지금 파시면 시세보다 더 쳐드릴게요. 박막래가 전화기를 귀에서 떼며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래? 하루에 전화가 20통이 넘어.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지 마세요. 다 할머니 속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아?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고 지금 팔면 손해예요. 기다려야 해요. 박막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며칠 후 대박 부동산 최 사장이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땅을 헐값에 넘긴 걸 후회하다가 빚쟁이들한테 쫓겨 도망쳤다고 했죠. 시장 상인들이 박막래네 가게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박할매, 진짜 대박이네. 땅값이 50배가 뛰었다며? 할매가 천재야, 천재. 그때 우리가 미쳤다고 했는데 진짜 죄송해요. 박막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한 거 없어. 다 이 녀석이 한 거야. 민재가 박막래 뒤에 숨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허리를 굽혔죠.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 보상팀 박 과장입니다. 박막래가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찡그렸습니다. 보상팀이요? 네. 이번 도로 공사 관련해서 땅 보상 협의차 왔습니다. 박 과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할머니, 복잡한 거 다 빼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약하시면 시세보다 조금 더 쳐드리겠습니다. 박막래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빼곡한 글씨와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이게 다 뭔 소리야? 박 과장이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바로 현금으로 드립니다. 오늘 바로요. 박막래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방망래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손에는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죠. 방망래가 쪽지를 받아들고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민재가 꾹꾹 눌러 쓴 글씨를 더듬더듬 읽어내려갔죠. 내 손자가 그러는데. 박 과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방망래가 헛기침을 하며 쪽지를 읽었습니다. 이 땅 없으면 도로 못 낸다면서요? 박 과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휴게소 안에 가게 넣어주는 거 말이야. 그거 안 해주면 도장 안 찍어요. 박 과장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좀 어려운 조건인데요. 민재가 방망래 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 과장과 눈이 마주치자 씩 웃어 보였죠. 박 과장이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잠시만요. 본사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박 과장이 밖으로 나가 전화기를 귀에 대었습니다. 한참을 통화하더니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죠. 다시 들어온 박 과장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본사에서 검토해 보겠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기다릴게요. 박 과장이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민재가 방망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쓴 거 읽은 거지. 방망래가 쪽지를 들어 보이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 녀석 글씨를 좀 크게 쓰지. 눈 빠지는 줄 알았잖아. 민재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건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박 과장이 아니라 팀장이 직접 왔죠. 방망래 여사님, 저희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팀장이 새로운 계약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금 보상에 더해서 신축 휴게소 내 독점 국밥집 운영권을 드리겠습니다. 방망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독점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휴게소 안에 국밥집은 할머니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못 들어와요. 민재가 계약서를 집어들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죠. 할머니, 이거 괜찮아요. 해도 돼요. 방망래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네. 이 조건이면 평생 걱정 없어요. 방망래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위에 붉은 인주가 찍히는 순간 방망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팀장이 일어서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망래가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재야. 네, 할머니. 이게 다 내 덕분이다. 우리 민재가 복덩이야. 방망래가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민재의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울었죠. 민재가 방망래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방망래가 민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산동네 흉가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기적이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죠. 보상 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방망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할머니, 이 건물 어때요? 민재가 노트북 화면을 방망래 앞으로 돌렸습니다. 읍내 중심가에 있는 낡은 5층짜리 건물 사진이 떠 있었죠. 방망래가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허름하기는. 경매로 나온 건물이에요. 원래 가격보다 많이 싸요. 경매? 그게 뭔데? 민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빚 못 갚은 사람 건물을 싸게 파는 거예요. 여기 위치가 좋아서 고치면 비싸게 세놓을 수 있어요. 방망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나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믿어보세요. 이번에도 잘 될 거예요. 민재의 분석대로 건물은 좋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박막래는 보상금으로 받은 현금을 종잣돈 삼아 건물주가 되었죠. 낡은 건물은 석 달간의 공사를 거쳐 깔끔하게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정문 위에는 반짝이는 간판이 걸렸죠. 박할매 메디컬 타워. 박막래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내 건물이라고? 민재가 박막래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들어가 봐요, 할머니. 1층에는 약국이, 2층과 3층에는 병원이 들어섰습니다. 4층에는 치과, 5층에는 한의원이 입점했죠. 여기서 다 월세를 내는 거야? 네. 매달 꼬박꼬박 들어와요. 박막래가 멍하니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꿈인가? 꿈 아니에요, 할머니. 진짜예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공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휴게소 한복판에는 박할매 순대국이라는 커다란 간판이 걸렸죠. 개업 첫날 휴게소는 인파로 북적거렸습니다.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이 줄을 늘어섰죠. 여기가 그 유명한 박할매 국밥집이야? 인터넷에서 난리던데. 꼭 먹어봐야 한다고. 박막래가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지 않아도 되었죠.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박막래는 여유롭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이 빠지자 박막래가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민재가 다가와 박막래의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할머니, 이제 수술 받아요. 돈 있잖아요. 수술? 무서워서 어떡해. 안 무서워요. 좋은 병원에서 하면 금방이래요. 박막래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하라면 해야지. 뭐든 내 말이 맞더라. 한 달 후 박막래는 무릎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박막래 곁에 민재가 앉아 있었죠.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수술 잘 끝났대요. 박막래가 천천히 무릎을 만져보았습니다. 아프지가 않네.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대요. 박막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네, 진짜예요. 재활 치료를 마친 박막래가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조심스럽게 내딛다가 이내 성큼성큼 걸었죠.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박막래가 두 팔을 벌리고 웃었습니다. 민재가 달려가 박막래를 안았죠. 할머니, 축하해요. 다 내 덕분이야, 이 녀석아. 세월이 흘러 민재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박막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역 최고의 사립중학교에 입학했죠. 입학식 날 아침 박막래가 민재의 교복을 다려주었습니다. 가만히 서봐. 옷깃이 삐뚤어졌어. 박막래가 민재의 교복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이게 내 평생 소원이었어. 우리 손자 교복 입는 거 보는 거. 할머니, 손자 아니잖아요. 아직은요. 박막래가 민재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손자지 뭐야? 피가 섞여야만 손자냐? 민재가 박막래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할머니, 저 전교 1등 할게요. 1등은 무슨, 건강하기만 해라. 민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차지했고 영재반에 선발되어 에이스로 활약했죠. 성적표를 들고 온 민재가 박막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1등 했어요. 박막래가 성적표를 받아들고 눈을 비볐습니다. 글씨가 안 보여. 진짜야? 네, 진짜예요. 박막래가 성적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우리 민재가 천재지, 천재야. 주말이면 두 사람은 새로 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바닷가도 가고 산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녔죠. 할머니, 여기 갈비찜 맛있대요. 그래, 그럼 시켜봐라. 할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맛없으면 우리 가게 국밥 먹으면 되지, 뭐.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막내와 민재는 건물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민재가 난간에 기대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성공했죠? 박막내가 민재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래, 이게 다 꿈만 같구나. 꿈 아니에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박막내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시장통에서 무릎 부여잡고 국밥 끓이고 있었을 거야. 할머니가 저 안 걷어줬으면 저는 아직도 길바닥에서 굶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서로 은인이네. 네, 그런 거예요. 박막내가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반짝이는 야경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막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막내가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죠. 문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때가 낀 점퍼에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행색이었죠. 박막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영수. 영수가 비실비실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이 왔습니다. 박막내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영수가 재빨리 발을 문틈에 끼워 넣었죠. 어머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말 없다. 꺼져. 어머니. 영수가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죠. 와, 소문대로네. 어머니 부자 되셨구나. 박막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와서 뭐야? 그게 사정이 있었어요. 영수가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요. 죽게 생겼다고요. 내가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어머니. 영수가 박막내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당장 오늘 밤 잘 데도 없어요. 박막내가 영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패륜하지만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었죠. 매몰차게 내치려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다. 내일 아침에 나가. 영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어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낯선 남자 신발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죠.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영수가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영수가 고개를 돌려 민재를 훑어보았습니다. 너가 그 고아 꼬맹이구나.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한테 얼마나 꼬드겼길래 이 집에서 살아? 배운 게 도둑질이냐? 박막내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야, 영수. 입 조심해. 어머니, 이 애가 누군데 우리 집에서 살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민재는 내 손자야. 너보다 100배 1000배 나은 놈이야. 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무슨 손자예요? 민재가 책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박막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10년 전에 나간 놈이야. 민재가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도 민재를 노려보았죠. 그날 밤 영수는 박막내가 잠든 틈을 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서재까지 헤집었죠. 집문서가 어디 있어, 인감도장은. 민재가 어둠 속에서 영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망래가 난장판이 된 서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영수가 아침밥을 먹다 말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몰라요. 도둑 들었나 보죠.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저씨가 어젯밤에 뒤졌어요. 영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 꼬맹이가 거짓말을. 거짓말 아니에요. 저 다 봤어요. 영수가 민재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자식이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방망래가 달려들어 영수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 당장 놓으라고. 영수가 민재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민재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죠. 어머니,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건 쟤예요. 내가 친아들인데 왜 저 고아 새끼가 여기서 살아요? 방망래가 영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해라. 내 재산은 다 민재 거야. 영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요?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당장 나가. 영수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통을 집어들었죠. 이거 어머니 혈압약이죠? 방망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그거 내놔. 도장 어디 있는지 말해요. 안 그러면 이 약 못 드셔요. 영수가 약통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민재가 바닥에서 일어나 영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저씨, 그거 내놔요. 영수가 민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민재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죠. 꺼져, 이 자식아. 방망래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영수야, 제발. 도장? 어디 있어요? 영수가 약통을 변기에 버리려는 신용을 하며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방망래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빨리 말해요. 도장 어디 있냐고요? 민재가 몸을 일으켜 쓰러지는 방망래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려요. 영수가 다가와 방망래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연기하지 말고 빨리 말해요. 민재가 영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아저씨, 금고 비밀번호 알아요? 영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제가 알아요. 알려드릴게요. 영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진짜야? 금고가 어딨는데? 민재가 천천히 일어서며 안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안방 옷장 뒤에 숨겨져 있어요. 벽에 붙어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영수가 민재를 노려보았습니다. 거짓말하면 죽는다. 거짓말 아니에요. 가서 보세요. 영수가 성큼성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활짝 열고 뒤쪽 벽을 더듬기 시작했죠. 어디야? 안 보이는데. 민재가 안방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옷장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깊숙이요. 영수가 옷장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옷가지를 헤치며 벽을 두드렸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바로 그 순간 민재가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잠금 장치를 돌렸죠. 철컥. 영수가 화들짝 놀라 옷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문 열어.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방망래가 소파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할머니, 조금만 참아요. 민재가 집 전화기를 들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불러준 뒤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이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할머니 약 뺏어가고 협박하고 있어요. 안방에서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가 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죠. 이 자식아,
당장 열으라고. 민재가 방망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곧 도움 올 거예요. 눈 감지 마세요. 방망래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괜찮아. 말하지 마세요. 숨만 쉬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방망래를 들것에 실었죠. 혈압이 많이 올랐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경찰 2명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야? 민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저기 안방에 가둬놨어요. 경찰이 안방 문을 열자 영수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 애가 저를 가둔 거예요. 저 애를 잡아가세요. 경찰이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보세요. 민재가 거실 구석에 있는 선반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기계를 집어들었죠. 아저씨, 이거요. 그게 뭐야? 홈카메라예요. 할머니가 키우는 고양이 보려고 달아놓은 건데 다 녹화됐어요.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민재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수가 방망래에 약을 빼앗고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도장 내놔요. 안 그러면 이 약 못 드셔요. 경찰이 영상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완전 협박이네. 영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민재가 경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사람 도박비 때문에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대요. 혹시 수배중 아니에요? 경찰이 무전기를 들어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응답이 왔죠. 김영수,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영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건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영수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영수가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경찰이 영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영수가 끌려가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방망래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 떠난 뒤였죠. 민재가 경찰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방망래가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에 민재가 앉아 있었죠.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방망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야, 영수는? 경찰이 잡아갔어요. 수배 중이었대요. 방망래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죠.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방망래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 오늘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런 말 마세요. 고맙다, 민재야. 진짜 고마워. 민재가 방망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아프면 제가 지켜드리면 돼요. 걱정 마세요. 며칠 후 방망래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방망래는 변호사를 불러 서류를 작성했죠. 영수가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 넣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도 확실히 해두시죠. 방망래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전 재산을 이 아이 앞으로 해주세요. 민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건 조용히 해. 내가 하는 거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언장도 공증받아 두시면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그것도 해주세요.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난 후 방망래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나한테 아들 하나 더 없겠니? 민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너를 내 양자로 드리고 싶어.
진짜 가족이 되자.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싫으면 안 해도 돼.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민재가 방망래를 꼭 껴안았습니다. 싫지 않아요. 저도 할머니 가족 되고 싶어요. 방망래가 민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입양 서류가 처리되었습니다. 민재는 방망래의 호적에 올라 진짜 손자가 되었죠. 법원을 나서며 민재가 방망래에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할머니네요. 방망래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피보다 진한 우리 손자야. 입양 서류가 처리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24살 청년이 된 민재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어엿한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죠. 대표님, 이번 달 임대료 정산 내역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재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주 건물 점검 일정도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재가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읍내 중심가에 우뚝 선 박할매 메디컬 타워가 한눈에 들어왔죠. 그 옆으로 새로 매입한 상가 건물 두 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할머니. 민재야, 오늘 저녁에 올 거지? 그럼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오면 됐지. 뭘 또 사와. 알았어요. 이따 봬요. 민재가 전화를 끊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재는 실버타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방망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80대 중반이 된 방망래는 흰 머리카락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방망래가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니? 어서 앉아. 민재가 방망래 옆에 앉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홍삼이요. 요즘 기운 없다고 하셨잖아요. 또 뭘 사왔어?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할머니한테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 방망래가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손자가 최고야. 저녁을 먹고 난 후 민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뭔데? 제가 책을 썼어요. 방망래가 봉투에서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할머니의 국밥 재테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우리 이야기예요. 할머니랑 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쓴 거예요. 방망래가 책장을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민재가 방망래의 손에서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재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2살 겨울, 나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국밥집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방망래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밥은 먹고 다니냐? 들어와서 앉아.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방망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을 나를 걷어준 할머니께 바친다. 민재가 책을 덮었습니다. 할머니, 이 책 인쇄 전부 결식아동 돕는데 기부할 거예요. 방망래가 민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진짜 내복덩이야. 할머니가 저한테 밥 줬잖아요. 저도 배고픈 아이들한테 밥 주고 싶어요. 방망래가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화제가 되어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며 말했습니다. 김민재 대표님, 12살의 길에서 생활하다가 지금은 100억대 자산가가 되셨는데요. 비결이 뭔가요? 민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저를 걷어준 할머니의 국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머니께서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다고요? 네, 저기 계세요. 카메라가 객석으로 향했습니다. 박막내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죠.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막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할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박막내가 꽃다발을 받아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손자가 최고야. 스튜디오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진행자도 눈시울을 붉혔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눈물을 훔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기 위해 서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두 사람의 가족에 온 나라가 감동했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재가 박막내를 모시고 차에 올랐죠. 할머니, 오늘 드라이브 가요. 어디로? 가보면 알아요.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얼마 후 차가 멈췄습니다. 민재가 박막내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죠. 여기가. 박막내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옛날 산동네 흉가가 있던 자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번쩍이는 복합 쇼핑몰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다 변했네. 민재가 박막내를 이끌고 쇼핑몰 입구로 향했습니다. 입구 한쪽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죠. 할머니, 이거 보세요.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박할매 국밥의 원조터입니다. 500만 원짜리 흉가에서 시작된 기적의 장소. 박막내가 기념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진짜 여기서 시작했구나. 네. 할머니가 저 믿고 도장 찍어주셨잖아요. 그때 내가 미쳤지. 미친 짓이었어. 미친 짓 아니었어요. 용기였어요. 민재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요. 두 사람이 기념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민재가 박막내의 팔짱을 끼고 카메라를 향해 웃었죠. 찰칵. 쇼핑몰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박막내가 난간에 기대서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네, 할머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너 장가가는 것만 보면 되는데.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100살 잔치 때 결혼할게요. 뭐,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럼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박막내가 민재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이 녀석이.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재가 박막내의 손을 잡았죠. 할머니, 그때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요. 기억하지. 내가 유리창에 코 박고 국밥 쳐다보고 있었잖아. 할머니가 소리 지르면서 나왔잖아요. 어디서 거지가 기웃거려 하면서요. 그랬지. 근데 막상 내 얼굴 보니까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 민재가 박막내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 국밥이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해줄게. 우리 손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가장 춥고 배고팠지만 서로가 있어 따뜻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죠.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밥과 정으로 맺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2살 고아 소년 민재와 70대 욕쟁이 할머니 박막내.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은 그 어떤 혈연보다 깊고 단단한 가족이 되었죠. 민재는 길거리에서 굶주리던 아이였고 박막내 할머니는 보증금도 못 낼 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였어요.
그런데 서로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 남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